오늘은 10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흡수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광방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에 레이저 다이오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광 다이오드의 일부분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방출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보시죠. 요거는 세로축이 루미네센스 인텐시티고요. 가로축은 일렉트론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FWHM 이것을 폴 위스 하프 맥시멈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피크의 인텐시티의 딱 절반이 되는 요 값을 우리는 반치폭 FWHM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펙트럼은 이렇게 상당히 브로드하게 이렇게 대역폭을 갖고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파장에 빛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령 레이저 다이오드 같이 순수하게 아주 단색광으로 표시되는 스펙트럼들은 이렇게 델타 펑션처럼 아주 FWHM이 아주 좁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브로드한 대역폭을 갖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발광 스펙트럼의 요 맥스점 최고 포인트가 EC-EV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컨덕션 밴드 바닥에서 밸런스 밴드 최고점 인터밴드 트랜지션이라 그랬죠.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빛이 난다. 그 지점을 여기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은 에너지가 높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발광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더 큰 에너지를 갖는 전자 또는 양공의 밴드 간 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발광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발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자, 에너지가 작은 이쪽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밴드갭 내에 억셉터 준위들 하고 결합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도너 준위에 있는 전자들이 밸런스 밴드의 양공들과 결합을 한다거나, 또는 억셉터 준위와 도너 준위 사이에 트랜지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모두 밴드갭보다 작은 에너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천이들은 반도체 내의 불순물이나 또는 어떠한 결함,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천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발광성도 있지만 발광하지 않는 천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발광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이러한 대역폭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방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대역폭을 갖는다. 그 이유는 이러한 천이들이 반도체 결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렇게 가운데에 트랩이 존재해서 이렇게 트랩을 타고 이렇게 트랜지션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는 발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방출, 요 발광 스펙트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 방출과 유도 방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연 방출은 스판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스몰 S2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은 유도 방출이라고 해서 대문자 S2로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연 방출은 우리 앞에서 광 방출을 논의한 것처럼 그냥 E2에 있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아랫준위에 있는 양궁과 결합하면서 요 델타 E, E2-E1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발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연 발광이라고 하고, 그 발광률을 보면 R, large R, 2에서 1, spontaneous emission, 비례 계수 A, 2, 1에 F2에 1-F1, F2는 이 E2 준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 여기는 양궁이 존재할 확률, 즉 전자가 비어 있을 확률. 그래서 여기 전자가 많고 여기 전자가 비어 있어야지 이 방출률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캐리어의 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NP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 광자의 항이 없죠. 광자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냥 캐리어가 존재해서 그것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timulated emission은 많이 틀립니다. 자, E2에서 이온으로 떨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때 요 델타 E, E2-E1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자극광을 쏴줍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빛이 이 자극광과 동일한 유상 그리고 동일한 파장의 빛이 방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이 광자의 에너지가 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시켜줘서 이것들이 많이 더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들이 빛으로 나올 때는 증폭이 된다는 겁니다. 이 광자항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뭐 정량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하나의 에너지가, 광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입사가 되면 여기 나올 때는 최소 1개 이상 2개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증폭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유상, 동일한 파장. 우리 뭐 결맞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나중에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 레이저가 발진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유도 방출입니다. 유도 방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자극광과 동일한 유상과 파장의 빛이 증폭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출률을 쓰면 R에 2에서 1, 그 다음에 large SE, 그래서 P 비례계수 2, 1에 F2 곱하기 1-F1, 여기에 전자가 많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전자가 비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로 델타 E. 우리 요 식은 어디서 많이 봤죠? 광흡수에서도 우리가 봤었죠. 광흡수에서도 여기 F1, 여기 F2였죠. 그죠? 그리고 P12. 그래서 실질적으로 P12나 P21이나 사실은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P12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광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 광자 밀도 로, 이 항이 추가가 된다는 것을, 이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런 자연 방출과 유도 방출은 각각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 방출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유도 방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자연 방출과 유도 방출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극광이 필요하다는 것, 나오는 빛의 위상과 파장은 이 자극광과 동일하다는 것, 증폭이 돼서 나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R자 유도 방출 U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자, 네트 우리 R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알짜 유도 방출률은 자, 요거 유도 방출이죠. 에서 뭘 빼야 되겠습니까? 흡수를 빼야 됩니다. 흡수율. 그래야지 순수하게 방출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흡수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알짜 유도 방출률이라는 것은 흡수율도 같이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구한 거죠. 요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운 광흡수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요 P21은 P12 같습니다. 이 유도 흡수하고 유도 방출. 그래서 이 비례계수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2,1으로 같이 함께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P21에 로 델타 E로 묶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자 우리 유도 방출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흡수율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흡수가 더 크면 방출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유도 방출이 되려면 이 네트, 알짜 유도 방출률이 흡수율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요 뒷항 F2-F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F2-F1이 0보다 크다는 의미는 자 F2가 뭡니까? E2에 전자가 있을 확률 많이 있어야 되겠죠? 전자가 있을 확률. 그리고 F1은 E1에 전자가 있을 확률. 그런데 어디가 더 커야 됩니까? 이쪽이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현상하에 조금 유배되죠. 전자들은 항상 낮은 에너지부터 채워나가죠. 낮은 상태로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은 항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쪽에 전자가 더 많습니다. 이쪽보다도. 이런 거를 우리가 population inversion이라고 합니다. 뭐 분포 반전, 밀도 반전, 반전이 됐다는 겁니다. 이쪽보다 위가 더 많다는 거죠.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뭐 우르르 떨어진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유도 방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단 유도 방출에서는 이런 population inversion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 사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 F2, F1을 자, 이게 밸런스 밴드라 그러고 이걸 컨덕션 밴드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EV가 되겠고 이게 EC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FC-FV가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FC, 페르민-디락 분포함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EC-EFN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자, FV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거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분모, 이쪽 항이 여기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해가 가시겠죠? 이렇게 돼야지 FC가 FV보다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EC-EV보다 페르미준이 차가 더 커야 된다. 우리 일반적으로 비평형 상태에서 앞에서 배웠죠? 페르미준위가 두 개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렇게 분리돼서 그 N형, P형 이렇게 나옵니다. 밴드갭 아래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지금 EFN-EFP가 커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우리 과하게 도핑된 축퇴 반도체 유효 상태 밀도 동일하거나 조금 더 도핑을 하게 되면 페르미준위가 컨덕션 밴드 안에, 밸런스 밴드 안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유도 방출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아주 많이 도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레이저 다이오드를 보면 10에 18승, 10에 19승 이렇게 도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유도 방출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유도 방출이 된다는 얘기는 레이저가 발진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미리 지금 여러분들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유도 방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죠.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차분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순방향 방향이 인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 전지 장벽보다 이렇게 되게 낮아졌죠. 이쪽은 P타입 갈륨 아세나이드, 이쪽은 N 플러스 갈륨 아세나이드. 그래서 공핍층의 폭이 이쪽이 더 넓고 여긴 좁죠.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압이 걸린 상태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전자들이 어떻게 흘러간다 그랬죠?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쪽은 P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양공이 많고 전자가 아주 작은 반도체. 여기는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자가 많고 양공이 적은 반도체. 이건 뭡니까? 상태 밀도 함수 곱하기 페브린 디락 분포 함수의 곱이죠. 이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이쪽은 전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쪽은 양공이 많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전자들은 바로 여기 요 부분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공핍층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전자 농도가 최대가 됩니까? 바로 요 지점이 되겠죠. 공핍층의 요 경계면.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 전자 농도를 갖고 이때부터 전자는 과잉 소수 캐리어로 입장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지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감소하게 합니다. 양공과 결합해 가면서 자신의 확산거리만큼 감소해 가고 여기서 이제 소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자들은 계속 오죠. 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산거리 LN이라 하겠습니다. 똑같이 양공도 그렇게 되겠죠. 공핍층을 가로질러서 이 지점에서 최대의 양공 농도를 갖고 이제 과잉 소수 캐리어로 입장이 바뀌면서 지수함수로 감소해 가서 자신의 확산거리 LP만큼 확산해 가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요거 공핍층 안에는 뭐 트랩 농도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이쪽이 N 플러스고 이쪽이 P 갈륨 아세나이드죠. 그러면 자, 전자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양공들과 결합하면 여기 넘어온 전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결합하겠죠. 양공들과 재결합하면서 리컴비네이션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뻥 하고 빛이 나올 겁니다. 그 빛은 요 대략적으로 밴드갭에 해당되겠죠. 그 빛이 쫙 나오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죠. 그걸 표시한 겁니다. 위로는 표시 안 해놨는데 사방으로 나갑니다. 요 왼쪽 오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빛은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사방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쭉 나갑니다. 빛이. 그리고 자, 이쪽에서도 빛이 이제 약하게 발광을 하긴 하는데 일단 P형 쪽에서 대부분 발광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에미션 존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미션 존. 발광을 어디서 하느냐? 자, 대부분 여기서 발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발광을 하고요. 네, 공핍층 이 영역에서는 트랩하고 결합하면 발광한다 그러지 않았죠. 뭐 여기는 발광 확률이 뭐 제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뭐 제로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광존은 전체 요 LN 그 다음에 W 공핍층의 포 그 다음에 양궁의 확성거리 요만큼이 발광 에어리어 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 플러스 W 플러스 LP가 그걸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흡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빛이라는 것은 요 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이죠.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광흡수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이 들어오면 빛이 흡수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에미션과 흡수가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발광에서 빛이 밖으로도 나가지만 일부는 또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나가야 될 빛이 다시 반도체로 재흡수되니까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빠른 시간을 갖고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광 다이오드는 우리 갈륨 아르세나이드, 갈륨 아르세나이드 동일한 반도체죠. 그래서 호모 정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호모. 우리 앞에서 배운 실리콘도 다 그게 호모 정션입니다. 같은 종류의 물질을 접합시켰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호모 정션 PN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LED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실리콘을 예로 들지 않은 이유는 실리콘은 발광 다이오드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서 또 설명할 겁니다. 자, 발광 다이오드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전자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양공이 이렇게 가서 일부 여기서도 발광을 하지만 여기서도 발광을 하고 대부분 이 영역 안에서 다 발광을 합니다. 그 발광이라는 것은 재결합하면서 그 차이가 에너지로 빛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발광 다이오드의 이제 동작 원리를 알았으면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부 발광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부 발광 효율. 이 내부 발광 효율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내부 발광 효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캐리어를 전자와 양공쌍 100개를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것들이 다 결합을 하면 100개의 포톤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럴 때는 내부 발광 효율이 100%입니다. 100개가 전부 100개의 포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100개 중에서 캐리어가 100개가 형성이 됐는데 캐리어의 쌍이 근데 50개만 포톤을 형성했다 그러면 발광 효율은 50%.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내부 발광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타 IQE, Internal Quantum Efficiency, 그래서 양자 효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내부 발광 효율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합을 가로지르는 캐리어의 개수분의 내부에서 형성된 포톤의 개수. 자,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죠. 양공이 이렇게 지나가고 캐리어가 형성이 됐죠. 그것들이 각각 양공, 전자들과 결합하면 포톤이 형성이 되겠죠. 그 포톤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캐리어의 개수 대비 포톤의 개수가 바로 내부 발광 효율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표현하면 캐리어의 주입 효율. 우리 인젝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앞에서도. 캐리어가 100개가 주입이 됐다. 그럴 때 포톤을 100개를 만들어냈다. 재결합하면서 포톤을 형성하죠. 그래서 그것을 방출 효율. 그래서 에타 인젝션, 에타 방출. 그래서 라디에이티브라고 표현합니다. 라디에이티브. 그래서 내부 발광 효율은 파란색으로 표현한 캐리어의 주입 효율 곱하기 방출 효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radiative 방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비방출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non-radiative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로 트랩입니다. 트랩들의 포획이 되면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non-radiative로 앞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요 발광 다이오드에서 이쪽에서 발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발광을 좌우 결정짓는 것은 이 전자가 결정을 짓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가서 양공하고 결합을 해서 빛을 발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젝션이라는 것은 여기서 발생하는 총 전류분해, 전자가 발생하는 전류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전자가 발생하는 전류, 확산 전류가 되겠죠. JN 플러스 그 다음에 양공이 발생하는 전류 JP 플러스 JR은
바로 공핍층 요 영역에서 리컨비네이션 되는 재결합 전류. 우리 앞에서도 배웠죠? 공핍층의 폭에 비례하고 여기에 있는 진성 캐리어 농도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JR 분의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류. 이것이 바로 캐리어의 주입 효율.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1보다 클 수가 없겠죠. 요 항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리어의 주입 효율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JP하고 JR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부 발광 효율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 JR을 먼저 얘기할까요? JR은 간단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논의했던 거 잠깐 상기를 해보세요. 자, 이거는 순방향 전압을 강하게 인가해주면 이 전자들, 양공들이 그냥 지나간다 그랬죠. 이렇게. 순방향 전압이 작게 되면 여기서도 리컨비네이션이 일어나는데 전압을 강하게 인가하면 그냥 휙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JR을 감소시키는 거는 순방향 전압 증가로 재결합 전류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문제가 요 JP입니다. 이 JP만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전자는 이렇게 오는데 양공은 못 가게 합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JP only.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JP를. 그래서 뭐 뒤에서 나오는 것을 미리 조금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는 극단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양공을 여기다 가만히 가둬두는 겁니다. 이렇게 가둬둬서 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전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자가 오면 그때 결합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조에서는 그게 형성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이 호모접합 LED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거를 미리 조금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컨덕션 밴드의 바닥 상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계단형으로 돼 있죠. 이거를 이렇게 우리 양자역학에서 배웠죠. 이게 뭡니까? 웰이죠. 포텐셜 웰, 우물입니다. 우물.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자, 밸런스 밴드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리고 전자는 여기서 이렇게 옵니다. 양공은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 안에 갇히겠죠. 전자들이 막 떨어져서 여기에 갇히겠죠. 그러면 이 전자들하고 양공은 어떤 상태입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못 가죠. 왜?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가둬두는 겁니다. 둘 다. 이게 가둬두고 꼼짝 마. 아무데도 가지마 하지 말고 여기서 니들은 재결합만 해. 이런 상태죠. 그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발광 효율이.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지금 발광 다이오드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쓰지 않습니다. 왜? 발광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광되는 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면적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발광하고 이쪽에서도 발광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제3의 장소에다 딱 가둬놓고 거기서 재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도출이 된 거고요. 이거는 계속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계속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을 잘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을. 그래서 JP만 단독으로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적의 JP, 이 JP를 결정짓는 것은 이 캐리어의 농도겠죠. 최적의 농도가 있다는 것을 이 식에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캐리어의 주입 효율을 낮추는 방법, 올리는 방법 대략 설명했습니다. 뭐 이러한 방법을 쓰던가 아니면
요 JR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방출 효율을 줄이는 법을 한번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방출 효율을 늘려야 되겠죠. 증가시키는 법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아까 비방출성 에미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런 것들이 트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P타입 갈리마세나이드 내에 이렇게 트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캐리어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자, 이렇게 결합하면서 빛이 나오는데 일부는 또 얘랑도 결합하겠죠. 이런 트랩하고도. 그럼 얘들은 포톤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 발광 효율이 나빠지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트랩들을 만들어내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출성 재결합, 방출성 효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포톤을 수반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재결합 어떻게 배웠죠? 시간분의 농도였죠. 캐리어 농도. 그래서 델타 N, 과잉 캐리어 농도 델타 N이라 쓰고, 타우 R, R은 방출성 재결합 시간, 타우 R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씁니까? R에 NR, 란 라디에이티브.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방출성 재결합. 이것은 발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토탈 이 재결합은 이것 플러스 이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자, 방출성 효율, 그러니까 방출성 그 에미션율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토탈분의 요 방출하는 재결합, 이걸로 쓸 수가 있겠죠. R분의 R 스몰 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R이라는 것은 이 두 개를 합이 되겠죠. 그리고 방출성 재결합. 그래서 요거 식을 다 대입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요 항을 0으로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1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항상 1보다 작습니다. 그죠? 분모에 이 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단지 요 항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델타 L 요거를 줄이고 요걸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전체 항을 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R을 줄이는 겁니다. 타우 R. 타우가 R이 뭡니까? 방출성 재결합 시간. 방출성 재결합 시간을 어떻게 줄입니까? 우리 4장에서 수명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죠? 우리 남녀 짝짓기 이론에서 배웠죠. 그래서 캐리어 농도가 많으면 얘들이 빨리빨리 재결합을 해서 바로바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타우 R, 이 방출성 재결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캐리어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즉 전자와 양고의 농도도 증가시키고 캐리어의 주입 효율도 좋아져야 되겠죠. 캐리어 농도를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타우 NR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걸 증가시켜야 되겠죠. 이걸 증가시킨다는 얘기 뭡니까? 이 재결합 시간을 매우 길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물리적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이 트랩이 없으면 얘들이 여기서 재결합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재결합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겁니다. 트랩 밀도가 아주 낮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들이 빨리빨리 결합을 못합니다. 그러면 재결합 시간이 길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아주 베스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 NT를 0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 트랩을 안 만들면 재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길게 한다는 얘기는 트랩 밀도를 낮춘다는 겁니다. 이 트랩 밀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뭐죠? 이 반도체 결정 내에 이런 트랩들, 결함 때문에 생기는 이런 트랩들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아주 퍼펙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이 퀄리티 갈리마세나이드. 결정에 결함이 없도록 제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에타 IQE는
요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 식이 좀 복잡한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JP만 줄일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캐리어 농도를 증가시키면 JN, JP 다 같이 증가하겠죠.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JP만 감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실험적으로 최적의 캐리어 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실험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턱대고 캐리어 농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요 B, 요 JP가 최소가 되는 그러한 최적의 도핑 농도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오늘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리콘 같은 경우 방출성 재결합 시간은 10ms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길까요? 다 100나노세컨드인데요. 우리 인다이렉트 밴드갭에서 실리콘은 어떠한 처리를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포논 흡수를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포논을 흡수해서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같은 간접 천이는 이렇게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방출성 이런 그 재결합 시간이 10ms. 그 다음에 비방출성은 다 이렇게 100나노세크. 갈륨 아세나이드는 방출성 재결합 시간이 100나노세크입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9승세크죠. 그래서 실리콘을 요 방출성 이게 뭐죠? 효율이 되겠죠. 이거를 계산해 보면 대략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0.5가 나옵니다.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 10만 배가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만 회의 재결합이 일어나면 그 중에 하나꼴로 광자가 방출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갈륨 아세나이드는 두 번에 한 번꼴로 광자를 방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을 발광 다이오드에 이용하지 않고 전자소자로만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간접 천이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흡수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도체로 재흡수되는 빛. 우리 이렇게 빛이 발광을 하죠. 그러면 에미션도 되지만 다시 그것이 반도체로 재흡수된다 그랬죠. 그 이유는 여기서 발광되는 빛이 에너지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밴드갭보다 이렇게 큰 에너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역폭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밴드갭보다 큰 이러한 빛들은 다시 흡수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발광률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책으로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그림 똑같은 그림이죠. 자, 이 경우에 여기다 가둬놓고 발광을 시키면 이렇게 빛이 발광이 되면 나오죠. 빛이 사방으로 나간다 그랬죠. 근데 자, 빛이 나가면서 자, 여기는 밴드갭이 되게 크죠. 그죠? 밴드갭이 큰 물질 두 개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럼 이때 빛은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왜? 이거보다 밴드갭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현재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다이오드 모두 다 이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편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호모접합, 이러한 호모접합 발광 다이오드는 자, 이런 식으로 발광한다 그랬죠. 흡수가 일어납니다. 흡수. 이 밴드갭이 동일하기 때문에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모접합의 단점은 반도체 자체 내 재흡수가 발생해서 발광 효율을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발광 영역 존이 이렇게 넓죠.
이렇게 넓으면 효율이 나빠집니다. 아주 좁은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캐리어를 모아놓고 재결합을 시켜야지 발광률이 올라가겠죠. 발광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내부 발광 효율이 낮다. 그래서 호모 접합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뒤에 헤테로 정션에서도 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얘기할 테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은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 발광 다이오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왜 호모 접합을 안 쓰고 그 다음에 내부 발광 효율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내부 발광 효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